회생의 몸자 최재한 거사 생장. 최재한의 교회 원남성의 산에는 현재 800명을 넘는 포교 종사자가 있다. 그들은 이름만의 혹은 머리 숫자만의 용제나 교인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포교 활동에 전념하는 사람들이다. 최재한이 교회장을 맡고 있는 신자 수만의 천리교 원남성 교회는 현재 한국 내에 있는 천리교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갖추고 있다. 귀국 후 19년 만에 그는 대한천리교 총본부 교통이 되었고, 그 후 1970년 개편에 따라 대한천리교 최고협의회 이장에 취임했다. 그 호시가 된 귀국 후의 포교전도의 발단은 첫 상륙지인 삼천포에서의 노방강연을 비롯하여 경찰서 내의 근행과 강연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하리만큼 생각되는 포교력의 때도 장소도 아랑 곳 없이 솟아나는 용기로 주변을 압도해가는 에너지는 내면의 충실도가 보통 예사롭지 않은 데 기인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소 순서가 바뀌는 느낌이 있으나 최재한이가 일본 국내에 남긴 포교의 실적은 실로 당대에 드물게 큰 것이었다. 그런데 귀국할 때는 몸뚱이 하나, 그리고 근행의 도구 3가지, 약간의 돈, 그것만이 전부였던 것이다. 하카타에 설립한 교회도, 부속의 교회 부교소도, 여군 신자도, 아내도 모두 일본에 팽개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교회장이라거나 포교소장이 그 자리를 근거지로 하여 타처로 단독 포교에 나선 것과는 판이한 것이었다. 드럼통 속에 몸을 숨겨 밀양으로 귀국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막바지에 직면했었다는 것이 당시의 사정을 여실히 말해준다. 말하자면 외국에서 돈벌이를 하여 치부한 사람이 불시의 재난으로 겨우 목숨만 살아서 고향으로 도망쳐 나왔다든가, 혹은 일본의 패전으로 인하여 하는 수 없이 재산을 내던지고 입은 양 깬 양으로 귀국했다는 귀한 동포와 비슷한 점이 있었을 것이다. 최재한은 일본에 거주할 때의 악명 높은 제업을 해나탄에 내던져 버린 동시에 신앙에 들어 오야사마의 말씀을 듣고 갱생한 후의 모든 업적 또한 한꺼번에 잃었던 것이다. 이런 대신에 이런 무형의 빛나는 업적이 불가사의의 에너지가 되어 그의 내면 깊숙이에 충실하여 이럴다면 액화가스처럼 압축하여 축적되었다가 유사시에 기하하여 분출한다는 것과 비슷하다. 그가 28년간에 걸친 일본 거주시대의 몇 가지의 난변과 악업과 신앙과 전도와의 객심한 명함의 변천을 겪은 극적인 발자취는 그야말로 레 미제라블의 현대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으나, 그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그의 생장에 대해서 언급해 두고자 한다. 경상남도 사천군 사남면 우천리, 여기가 최재한이의 출생지이다. 출생이 1912년이라 하므로 당시 경성이라 불렀던 서울에 조선 포교 관리소가 설치된 다음 해가 되는 셈이다. 지금 부산시 영도구의 일각에 우뚝 서 있는 천리교 원남성 교회의 군내에 있는 도사 간행의 도우지에 사회에 걸쳐 연재되었던 위대한 천리교인 최재한 회장을 찾아서의 첫머리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최재한 회장은 누가 뭐라 해도 70년 한국 천리교단사에 획기적인 새 이정표를 세운 이 길의 태두요 거봉이다. 그는 또한 보통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흉내조차 내기 어려운 확고한 신앙심과 발군의 실천력으로 당대에 벌써 대교회의 규모로까지 교세를 신장시킨 유명자한 덕자이기도 하다. 그의 유명도는 그러나 국내에서보다 일본에서 더욱 높은 듯하다. 우리가 최 회장에 대해 알고 있는 바는
산하 교우 신자들을 포함한 일부 한정된 인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극히 단편적인 이야기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성씨다. 혹자는 최 회장을 두고 그를 칭찬하는 건지 아니면 폄하하는 건지 알쏭달쏭한 말로 그가 채뿔 따고 채가 성이라는 것과 지난날 진물이 철철 흐르던 뿌리 문둥이라는 것, 그리고 고작 소학교도 제대로 못난 무식장이라는 것밖에는 더는 알지 못하노라고 능청을 떨기도 하는 모양이다. 헌데 듣는 말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교회장 검정강습 시에 약방의 감초처럼 우리의 최 회장에 관한 이야기를 꼭 들려준다고 하지 않는가. 기라성 같은 대선배 선생들의 이야기가 그곳에도 많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이방인인 최 회장의 포교담을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일까? 무엇인가 충분히 시사하는 서두로서 이 인물의 생장과 주변의 사항을 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최 제한이가 태어난 우천리는 농촌지대로서 최씨 집안은 대대로 그 고장에서 농사를 지어왔다. 4대 조부는 그 부근에서 알려진 힘센 장사였는데 아버지 최영순이는 앞서도 말했듯이 농사일을 남에게 맡긴 채 일생을 놀고 지낸 이른바 한랑이었다고 한다. 정저부를 닮아서 대단한 힘꾼으로 50을 넘어서도 화를 내면 어른이 된 자식을 한 손으로 들고 매질을 할 만큼 힘이 쉬었다는 것이다. 사냥을 좋아해서 항상 들로산으로 뛰어다니며 여우, 너구리, 노루, 멧돼지, 때로는 호랑이까지도 사로잡아 돌아올 때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한 거친 혈명은 당연히 최신의 행제에게도 전승되었는데 특히 삼남인 제한이에게 현저히 전해진 것 같다. 키는 평균 신자보다 오히려 적을 듯 싶은 160cm 정도였는데 거구인 아버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외구이면서도 거친 기상과 철석 같은 담력은 그대로 물려받았던 것이다. 소학교에 들어간 것은 11살 때인데 1년쯤은 확실하게 다녔을 뿐으로 그 후는 공부는커녕 씨름만 하고 다녔다. 등하교길에서 교과서를 싼 책보따리는 길가에 내던지고 마을 악동들을 상대로 씨름팔을 벌이는 게 상례였다. 상대가 자기보다 덩치가 크든 적든 가리지 않고 덤볐으며 상대는 제한이가 자기보다 적어도 일부러 져주는 것으로 정해졌더라고 한다. 왜냐하면 제한이보다 힘이나 기술이 좋다고 만약 이기는 날에는 하루 종일토록 제한이에게 뒤쫓겨 제한이가 이길 때까지 귀찮게 하는 봉변을 다하기 때문이라 한다. 그는 자기보다 센 상대를 만나 웬만한 아픈 변을 당하든가 흑투성이가 되어도 무조건 물고 늘어지는 것이었다.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끝까지 쫓아다니는 끈덕진 근성에 상대가 두 손 들어버리고 끝내는 일부러 져주지 않으면 뒤가 조용치가 않았다. 제한이는 마을 제일의 골목대장으로서 군림할 수 있는 바탕은 태중에서부터 가진 그러한 천성에 기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강인성으로 남을 괴롭히거나 귀찮게 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다고 한다. 행제가 많았던 탓도 있겠지만 16살 때 제한이는 생각이 있어 두 남동생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갔다. 최씨 행제 셋이 오사카에 당도한 날 객심한 한파가 일본 땅에 음습하여 각지에서 열차의 두절이 속출, 간서각지에서도 도처에 교통마비가 발생했다. 셋은 추위에 떨면서 낭오지에 있는 친지집을 찾아 거기서 소개를 받아 근처의 유리 제조 공장에 취직했다. 그 무렵 경제공황이 돌발하여 불경제의 파도가 밀어닥쳤다. 불행한 시대의 서막이었다. 제한이는 유리공장에서 2년간을 일했으나 한창 때인데도 몸이 납득이처럼 무겁고 걸핏하면 피곤을 느끼게 되었다. 처음에는 고향을 떠나 물을 갈아 마셔서 그런가
아니면 각기병에 걸리는가 하고 생각하기도 했으나 어느 날 연희 때와 같이 목욕탕에 들어가 몸을 씻다가 무심코 쳐다본 오른쪽 무릎과 오금 근처가 평소와는 살갗의 빛이 다른 것을 알았다. 수건으로 문질러 보니 피부가 얇게 벗겨져 끈붉은 색깔이 노출되었다. 애사롭지 않다고 직감하여 약간의 불안도 느껴서나 피곤해서 그날은 그대로 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그 자리를 다시 보니 이상하게 무스레 변하고 있었다. 이젠 조금도 주저할 수가 없었다. 그는 공장을 쉬고 한국인 침술사에게 가서 진찰을 받았다. 침술사는 그 부분을 유심히 보더니 잔뜩 찌푸린 표정으로 길고 굵은 바늘을 끄집어내자 오금에 찔려 서서히 눌렀다. 채 소녀는 그 손을 쳐다보고 있었으나 마치 마술에라도 걸린 것처럼 조금도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 긴 바늘 끝이 반대쪽으로 튀어나왔는데도 전혀 무감각이었다. 어때? 아프지 않느냐? 침술사는 채 소년의 얼굴을 뚫어보듯이 주시하면서 근심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채 소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옆으로 저었다. 의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건 어려운 병이다. 예사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하기에 채 소년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집요하게 물었다. 의사는 좀처럼 밝히려 하지 않았으나 너무도 집요하게 묻기에 이대로 두면 끝내는 나병이 될지도 모른다. 이건 그 초기 증상이다고 했으나 그것은 이미 결정 지어진 것이었다. 나병이 될 우려가 있다고 선언한 의사는 전문적으로 다루는 요양소에 가기를 권유했다. 이 종류의 병에 관한 당시의 인식은 참으로 유치한 것으로 무지에서 오는 이유 없는 공포만이 앞섰던 시대였다. 암흑의 심전에 내동덕이 쳐진 듯한 절망적인 심정에 빠져버린 그는 일을 하는 의욕도 상실하고 날이 지남에 따라 자포자기가 되어 갔다.